저는 한석규입니다. 올해 58이 되었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늘 이렇게 말해요. 아, 그 집안 아들이구나. 네, 맞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학자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학문에 정진하며 살아오셨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젊은 시절 과거에 몇 번 도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거든요. 그때마다 아버지의 실망한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석규야, 너는 왜 이리 답답하냐?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산골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죠. 서울 양반집 자제가 이런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제게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이 제 전부가 되었죠. 선생님,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요? 12살 된 순이가 물어봅니다. 저는 웃으며 천천히 설명해 줘요. 이건 하늘 천자란다. 하늘을 뜻하는 글자지.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의 유언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하신 말씀이죠. 석규야, 책으로는 세상을 알 수 없다. 현실을 꿰뚫어 봐야 한다. 그때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에서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말이죠. 가난한 농민들의 삶, 그들의 고통과 기쁨, 그리고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요. 하지만 때로는 좌절감이 밀려와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낡은 초가집에 앉아 촛불을 켜고 책을 읽다 보면 문득 서울에 있는 동기들 생각이 나요. 그들은 지금쯤 높은 벼슬을 하며 잘 살고 있겠죠. 저만 여기 이렇게 남겨진 것 같아서 씁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며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다시 찾게 되죠.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마을에 새로운 서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비록 제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무명의 학자일지라도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좋은 스승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저녁 노을이 산 너머로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겼습니다. 현실을 꿰뚫어 봐야 한다. 과연 저는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곳에서 제 나름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며칠 후 장날이 되어서 장터에 나갔어요. 생필품도 사야 하고 아이들 글 공부에 필요한 북과 벼루도 구해야 했거든요. 장터는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농민들이 자신이 기른 채소와 곡식을 팔고 상인들은 큰 소리로 물건을 외치죠. 저는 문방구 가게 앞에서 붓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낡은 한복을 입은 노파가 서 있더라고요.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만큼은 아주 또렷했어요. 젊은 양반, 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노파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아, 저는 그런 건 별로. 하며 사양했지만 노파는 이미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노파는 한참 동안 제 손바닥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정말 이상해.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머지않아 너는 세상이 바뀌는 현장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할머니, 농담이 심하시네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세상을 바꿔요. 그런데 노파는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책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 곧 현실의 한복판에 서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고. 노파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는데 노파가 제 말을 끊었어요. 운명이란 건 미리 정해진 게 아니야. 사람이 선택하는 거지. 하지만 선택할 순간은 반드시 온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노파는 이미 돌아서서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요.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노파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노파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세상이 바뀌는 현장에 서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저 같은 무명의 선생이 무슨 큰일에 휘말린다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촛불을 켜고 앉아서 아버지의 유언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현실을 꿰뚫어 봐야 한다. 혹시 아버지께서도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아셨던 걸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남기신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 노파 생각이 났어요. 순이가 선생님,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라고 물을 정도였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자, 이제 글 공부에 집중하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노파의 예언이 그저 헛소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아가는 게 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파를 만난 후부터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무언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고 이런저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마을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30 남짓한 젊은 남자였는데 옷차림을 보니 양반집 출신인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옷은 낡아 있고 얼굴에는 어떤 절박함이 서려 있더라고요. 저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양반,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소위는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 배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목소리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간절함도 느껴졌어요. 최도윤이라고 하셨죠? 어느 지방 분이십니까? 제가 물었더니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왔습니다. 최 가문이 마지막 후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구나. 한양에서 이런 산골까지 온 걸 보면 정말 갈 곳이 없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그렇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저는 친절하게 물었어요. 도윤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운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학문이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 게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가문은 다시 일어날 운명입니다. 조상님들의 영광을 되찾을 거예요. 그의 눈에서 타오르는 야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확실히 교육을 잘 받았고 머리도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책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 같았죠. 좋습니다. 그럼 제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과의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에게 경전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지혜도 가르쳤습니다. 도윤아, 책에서 읽은 걸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단다. 하지만 도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선생님, 그럼 성현들의 가르침은 무용한 것입니까? 그는 항상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젊은이답게 이상주의에 빠져 있었죠. 어느 날 도윤이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언젠가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나라를 이끌어갈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패기가 부러웠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런 꿈을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아, 큰 뜻을 품는 건 좋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도윤에게서 묘한 매력을 발견했어요. 비록 세상 물정은 모르지만 순수한 열정만큼은 진짜였거든요. 그리고 배우려는 의지도 남달랐고요. 어느 저녁 둘이서 달빛 아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셨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젊은 시절에는 너와 같은 꿈을 꾸었단다. 하지만 현실 앞에 무너졌지.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포기하셨단 말입니까? 포기가 아니라 다른 길을 찾은 것이다. 제가 대답했을 때 도윤은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이후로 둘 사이에는 묘한 사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마을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날씨가 이상해졌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 오지 않고 맑아야 할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죠. 농민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올해 농사는 글렀다.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가뭄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 관청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새로운 세금을 거들어 온 것이죠. 올해부터 세금이 2배로 오른다. 관리의 차갑고 무표정한 목소리가 마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2배라니요. 지금도 내기 어려운데 어떻게 2배를 낼 수 있습니까? 이장이 항의했지만 관리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나라의 명령이니 따라야 한다. 관리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곧바로 떠났습니다. 그 후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윤과 함께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도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혹하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 제 말에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런 부조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마을의 우물물이 갑자기 말라버렸고 집집마다 기르던 닭들이 원인 모르게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했어요. 이건 뭔가 좋지 않은 징조야. 마을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수군댔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생길 거야.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어느 날 저녁 장터에서 돌아오던 길에 도윤이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라가 뒤집힐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장터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언을 한다는 점쟁이 노인이었죠.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 이미 이 땅에 태어났다. 점쟁이 노인의 목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저는 도윤과 함께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사람이 말하는 인물이 혹시... 하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점쟁이 노인은 계속 예언을 했어요. 곧 이 땅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백성들의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칠 전 만났던 수상한 노파가 생각났어요. 세상이 바뀌는 현장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그 노파가 한 말과 지금 점쟁이의 말이 묘하게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한 시대가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변화라는 게 항상 좋은 쪽으로만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왔어요. 달빛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니 여기저기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변화가 올까? 그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며칠 후 점쟁이 노인이 다시 장터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와 도윤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갔죠. 점쟁이 노인은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어떤 방향을 가리켰어요. 바로 저기 그 두 사람이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점쟁이가 가리키는 곳에는 저와 도윤이 서 있었거든요.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중년의 사내는 다가올 시대를 꿰뚫어 볼 눈을 가졌다. 점쟁이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은 칼날 같은 기계를 가졌다. 이번에는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흥분과 자부심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그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점쟁이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허나 둘 중 한 사람은 크게 일어서고 한 사람은 큰 화를 입을 것이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둘 중 누가 일어서고 누가 화를 입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도윤과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저희를 주시했어요. 점쟁이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은 스스로 드러내는 법이다. 그 후 점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희 주위에 모여 있었고, 저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정말... 도윤이 흥분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를 말렸어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은 계속 흥분해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확신이 섭니다. 저는 정말로 큰 인물이 될 거예요. 그의 눈에는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도윤아, 예언 같은 건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특히 큰 화를 입는다는 말이 신경 쓰인다. 도윤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그건 저한테 해당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저는 일어설 사람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점쟁이의 예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 사람은 큰 화를 입을 것이다. 과연 그것이 저일까요? 도윤일까요? 아니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일까요? 다음 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두려운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선생님은 정말 앞이를 내다보실 수 있나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능력은 없단다. 나는 그냥 평범한 선생일 뿐이야. 하지만 아이들조차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들었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도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도 당당해지고 말투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 저의 진정한 운명이 시작되는군요.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며칠 후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최도윤이라는 젊은이가 점쟁이의 예언을 받은 특별한 인물이래. 곧 큰일을 낼 거라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너무 눈에 띄지 말아라. 예언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도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숨어 살 때가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제 걱정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관아에서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관아에서 온 사람들의 선두에는 서방관이라는 아전이 있었어요.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에 탐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최근 이 마을에서 요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다. 점쟁이가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고 어떤 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방관의 말을 들었어요. 저는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특히 최도윤이라는 자. 서방관이 도윤의 이름을 부르자 도윤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제가 최도윤입니다. 서방관이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내가 바로 그 양반이구나. 점쟁이의 헛소리를 믿고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다지. 도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공부를 할 뿐입니다.
도윤의 대답에 서방관은 코웃음을 쳤어요. 공부라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 한번 보자. 그때 서방관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몇 명의 관리들이 도윤을 둘러쌌습니다. 최도윤, 너는 반역죄로 체포한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반역죄라니요. 무슨 근거로? 도윤이 항변했지만 서방관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점쟁이의 예언을 믿고 왕조를 뒤엎으려는 음모를 꾸몄다. 충분한 죄목이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잠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도윤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 말에 서방관의 눈이 번뜩였어요. 아, 그래? 그럼 당신은 누구냐? 서방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한석규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서방관이 무릎을 쳤어요. 아, 바로 그 한석규구나. 점쟁이가 함께 지목한 또 다른 인물이지. 서방관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괴이한 학문으로 백성을 선동하고 제자와 함께 반역을 꾸미는 자. 서방관이 큰 소리로 외치자 부하들이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방관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둘 다 잡아가라. 관아에서 자세히 조사하겠다. 부하들이 저와 도윤을 묻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장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저님, 한석규 선생은 좋은 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하지만 서방관은 손을 흔들며 말을 막았어요. 선동꾼의 말에 속지 마라. 이런 자들이 가장 위험한 법이다. 서방관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쉽게 마음이 변할 줄 몰랐거든요. 도윤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이것은 누명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항변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끌려가면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어요. 어떤 이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희를 바라봤지만 어떤 이들은 이미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순이가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가 순이를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관아로 끌려가는 길에 도윤이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게 다 점쟁이 예언 때문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점쟁이의 예언이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온 게 아닐까. 그리고 혹시 이것이 큰 화를 입는다는 예언의 실현인 걸까. 관아의 감옥은 춥고 어두웠어요. 저와 도윤은 같은 방에 갇혔는데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있자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이게 끝인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청년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윤아, 아직 끝이 아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언은 허망한 거짓말이었어요. 도윤이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설 인물이 아니라 화를 입는 인물이었나 봐요. 그의 좌절감이 제게도 전해져 왔어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책으로는 세상을 알 수 없다. 현실을 꿰뚫어 봐야 한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도윤아, 잠깐. 우리가 놓친 게 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감옥 안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언에만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현실이야. 현실이요? 도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서방관이 왜 우리를 잡아갔을까? 정말 반역죄 때문일까?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니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 서방관은 예언을 두려워한 거다. 제가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성들이 변화를 원하게 될까봐,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우리를 제거하려는 거야. 그 순간 도윤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쳤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위험한 존재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존재가 더 의미 있었던 거야. 하지만 여기 갇혀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도윤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도윤아,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용기요?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그날 밤 저희는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도윤은 다시 예전의 패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에요. 그들은 관아 앞에 모여서 우리의 석방을 요구했어요. 한석규 선생을 풀어주시오. 도윤도 무죄입니다. 이장이 앞장서서 관아에 들어왔어요. 아저님, 이 두 분은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서방관의 비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가 세금을 횡령한 증거를 가져온 거예요. 서방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누명이다. 서방관이 발악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결국 서방관이 체포되고 저희는 풀려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오며 도윤이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힘은 예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군요. 저는 그의 성장한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악한 관리가 물러가고 정의가 승리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도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감격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새로 부임한 관리는 훨씬 공정했습니다. 서방관 사건 이후로 도윤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제게 말했어요. 제가 꿈꿔왔던 큰 인물의 진정한 의미를요.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허황된 야망을 품지 않았어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어른들을 가르치고 관아와 마을 사이의 소통을 도왔어요. 비록 나라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지만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변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책만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전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어느 날 순이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 예언은 결국 맞았던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도윤이 형은 일어섰고 나쁜 아저는 화를 입었잖아요. 순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해석도 가능했죠. 예언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마을에는 여전히 그때의 점쟁이가 가끔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예언보다는 현실에 더 집중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익숙해졌거든요. 겨울이 되어 눈이 내렸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서 하얀 세상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처음 도윤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치 한 편의 이야기 같았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낯익은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 장터에서 만났던 그 노파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말하려는데 노파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언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란다. 사람의 선택이 이루는 것이지. 노파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처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선택한 길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도윤이 눈을 맞으며 달려왔어요. 선생님,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음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학교를 새로 짓기로 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거창한 예언이나 운명 같은 것이 아니라 작지만 의미 있는 현실의 변화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이고 진정한 영웅은 거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유언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어요. 현실을 꿰뚫어 보라. 그것은 화려한 꿈이나 허황된 야망에 빠져 있지 말고 지금 여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라는 뜻이었던 거죠. 도윤과 저는 각자의 길을 찾았어요. 비록 세상에 큰 이름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새로운 학교가 완성되었고 더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어느 날 성인이 된 순이가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컸어요.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로 큰 일을 해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언은 절반만 맞았어요. 도윤은 나라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지만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제자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는 거죠. 남이 정해준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 노파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예언은 사람의 선택이 이루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와 도윤,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